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정을 넘어 7월 21일 화요일 새벽이 되고 있습니다. 전윤식입니다. 요즘 집값을 두고 벌이는 이 정부의 난폭운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모든 언론이 일면 헤드라인으로 집값을 다루고 있죠. 하긴 부동산 정책은 이 정부와 맥이 닿는 노무현 정부 때도 철저히 실패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정책을 냈던 분이 김수현 수석이죠. 그런데 그분은 이 정부 출범 때 다시 사회수석으로 들어와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결국 모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의 한 말, 집값 하나만 확실히 잡겠다고 한 공문이 무색해졌죠. 언제나처럼 명분은 참 좋았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실수요자는 괴롭히지 말아야죠. 그래서 문 정부로서는 집값을 두고 벌이는 이 난리가 이제 일석이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일석이조. 돌 하나 던져서 새 두 마리 잡는 겁니다. 엄청난 세금을 거두니 그것이 첫 번째 세요. 결과적으로 강남에 집 없는 사람들,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투표를 할 것이니 그게 두 번째 세입니다. 일종의 편가르기죠. 문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집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급속히 오르는 것인데 그걸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이란 것이 집을 가진 사람에게 엄청난 세금을 때려 결국 집이 아니라 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죠. 먼저 공시지가를 대폭 올린 뒤에 재산세든 종부세든 고율의 세금을 매기면 그 지나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징벌적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세금을 다 낸 뒤에 근금 전략에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한 사람은 그 집에 대한 보유세가 처음 집을 살 때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야 재산권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세율이 종부세로서 재산 운본을 잠식을 하게 되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재산의 재분배입니다. 재산권 침해죠.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은퇴 노인처럼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살고 있던 집을 세를 놓고 값싼 집으로 이주합니다. 대신 그 고율의 세금은 그 집에 세든 이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값이 치솟고 그 전세도 씨가 마르고 월세는 상승하고 집값도 더욱 오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 외에 어떤 방법도 없죠. 그게 시장 경제의 원칙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인구는 늘지 않지만 가구 수가 늘어서 집은 여전히 부족한데, 그리고 살만한 집이 부족한데 이 정부는 높은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얘기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밀어붙였습니다. 살기 편한 집을 지으려면 돈이 들 텐데 집 짓지 말라는 거죠. 건축 경기부터 무너뜨린 제도입니다. 게다가 재개발, 재건축에 가하는 온갖 규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용적률을 좀 더 높이고 청고 제한을 완화하면 훨씬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그러면 결국 부유층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좌파의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그 짝입니다. 청와대 발이죠. 그린벨트 해제였습니다.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짓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러자 당정청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입 달린 사람들은 다들 한마디씩 하더군요. 문자 그대로 훈수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린벨트를 풀면 투기판이 된다며 참견했다가 제발 낄 때 끼어라, 낄 바빠 이런 핀잔을 받았습니다. 왜들 그렇게 타박을 하는지요? 추 장관도 요즘 서울시장 물망에도 오르고 심지어 대권 욕심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야당의 권세가들은 거의 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로 급격히 돌아섰습니다. 언제 이렇게 야당의 합리적 진보가 늘어났을까요? 이낙연, 김부겸, 이재명 등 이른바 대권 주자들부터 그렇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발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는 1971년 7월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에 밀어붙인 게 바로 이 그린벨트 정책이죠. 박정희 대통령 그러고 보면 대단한 진보주의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대를 막고 녹지대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도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온 이유입니다. 어떻든 저 역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합니다. 그동안 수도권은 난개발로 인해 녹지가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한들 불과 5만 가구 정도란 게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대신 30년이 넘는 아파트를 26만 가구, 이 아파트들을 재건축을 하면 단기간에 그 몇 배는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압구정동 등 6군데만 재건축을 해도 4년 안에 5만 가구 가까운 주택이 더 공급됩니다. 어쨌든 서울 강남 집값이 높은 이유 중엔 교육 문제도 있습니다. 이 고교 평준화로 국가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균등한 품질의 교육을 공급할 의무가 있죠. 시골이든 서울이든 서울에서도 강남이든 강북이든 똑같은 품질의 교육을 공급할 의무가 국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강남 소재 학교에서 세층 인류대에 지나가는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 강남 집값 급등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위장전입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오래전부터 학교의 평준화 대신 학급의 평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줄이려면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죠. 그러려면 학급이 평준화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한 반 40명이 적어도 35명은 제대로 강의를 들어야만 사교육이 없어지죠. 자사고니 외고니 하는 엉뚱한 정책으로 부자들만 고품질의 교육 혜택을 받는 기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원하는 고등학교의 선발권을 돌려주는 게 문제를 푸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집값 잡는다는 건 문 대통령의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에 아주 재밌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세어보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1267일간 3년 6개월 동안 무려 2만 55번이나 거짓말을 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하루 평균 16건이나 된다는 친절한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취임 100일간에는 하루 평균 5건 정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대폭 늘었다고도 했습니다. 무엇이 거짓말로 분류되었을까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역사상 최고다 하는 트럼프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경제는 실제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나 린든 B 존슨 대통령 때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이 기사가 나오기 직전에 트럼프는 자신의 대선 캠프 핵심 참모이자 40년 직위인 로저 스톤이 러시아 스캔들로 40개월이 징역형에 처해졌는데 복역 나흘 전에 그는 이제 자유인이라면서 형기를 모두 감형해서 사실상 사면을 해버렸죠. 그래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트럼프는 미국 현대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공화당 안에서도 무법적 대통령이라며 비판이 마구 쏟아졌죠. 닉슨도 못했던 짓을 했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대통령직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배반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이 트럼프와 미국의 언론의 충돌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어떤가 하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워싱턴 포스트처럼 권력자의 말을 하나하나씩 분석을 하면 우리 권력이 한 거짓말은 몇 번이나 될까요? 아마 집값 빼놓고도 수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대북 문제는 거의 모든 말들이 거짓말로 분류될 겁니다. 아니,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의 균등,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부터 거짓말이 되겠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나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걸 두고 자신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한 얘기나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이 모두 거짓말들입니다. 어쩌면 결과는 쭉 얘기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만은 진실이 될 것 같습니다.
로제스톤 스캔들도 마찬가지죠. 아마 조국이나 윤미향은 말할 것도 없이 이번에 박음순 서울시장의 자살을 두고 침묵하고 있는 우리 문 대통령을 보면 권력부터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진영의 논리, 거짓의 논리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요? 권력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편이 갈려 있습니다. 내 편이냐 아니냐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말하자면 권력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의견으로 간주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국론 분열입니다. 트럼프의 측근 로제스톤 스캔들 말이 나왔으니 옵티머스 사건을 조금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옵티머스 자산운용 설립자인 이혁진이 구속된 것으로 잘못 말씀드렸죠. 순간 착각이었습니다. 이혁진은 지금 해외 도피 중입니다. 그는 2018년 3월 22일에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에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3월 22일 그날 저녁에 문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연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정황이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때 참석한 박항서 축구감독과 찍은 사진을 이혁진이 3월 28일 자신의 카톡에 올린 거죠. 박항서 축구감독의 의상이 똑같았기 때문에 이혁진이 그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5월엔 자신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한다고 했죠. 금감원이 그가 70억을 횡령한 것을 확인한 뒤에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그는 당연히 불응했습니다. 작년 1월 검찰은 이혁진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혁진이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금융정책 특보를 맡을 정도로 측근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는 문 대통령뿐 아니라 조국, 이해찬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이죠. 권양숙 여사 등과 찍은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과거 민주당은 19대 총선에서 그를 서초갑에 전략공천하기도 했죠. 그때 이미 그는 전체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동기인 임종석 실장의 측근이라는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어쨌든 그가 정부가 선정한 교민만 참석한 동포 간담회에 어떻게 참석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당시 경제사절단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5천억이 넘는 서민의 돈을 빼돌린 이 옵티머스 사건이 만약 보수 정권에서 벌어졌고 그리고 그 대표가 권력과 아주 가깝다는 의혹이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권력은 어떻게 이처럼 국민을 무시할 수 있는 겁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이 포퓰리즘에 빠진 권력이 국민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지난 대선에 문 대통령에 반대한 59%의 국민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야당을 지지한 41%의 국민은 권력의 눈으로 보면 국민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선 직후 말로는 국민 통합을 외치고 지난 총선 직후에도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도 국가 의사결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가지는 않을 테니 말입니다. 이런 권력의 행태를 언론이 눈 감는 걸 넘어 옹호하거나 가담해서는 안 되겠죠. 권력을 비판해야 될 언론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른바 검은 유착으로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구속됐죠. 강요미수란 제목으로 구속이 되는데 저는 취재윤리 위반을 강요미수로 구속시키는 사례를 처음 보았습니다. 어떻든 그 직후에 KBS가 특종을 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와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마 구속의 정당성을 보여주려 한 취지로 보입니다. 그 녹취록에서 이동재와 한동훈이 유시민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게 확인됐다는 특종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동재 기자 측이 밝힌 진짜 녹취록은 많이 달랐습니다. 검찰에서도 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서 그 사람 미천 다 드러난 지 오래됐다고도 말을 합니다. 이런데도 왜 KBS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보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 가짜 대화록은 누가 KBS에 제공했을까요? 자칫 이 보도야말로 검은유착, 진짜 검은유착으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일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쓰레기 기자인가? 이것도 권력의 거짓말이라고 해야 합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죠. 지금까지 재론책이었습니다.